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부수수한 머리 스타일로 유명한 영국 존슨 총리. 이른바 파티 스캔들 탓에 불명예 퇴진할 처지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며칠 전엔 성대한 본인의 결혼 피로연으로 또 한 번 논란에 올랐습니다. 게다가요, 후원자의 저택에서 그 피로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존스 총리, 정말 멘탈 갑이란 소리 절로 나옵니다. 대신에요, 영국 국민들은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넉 달째 무역 적자다. 덫에 걸린 한국. 그러니까 적자에 덫에 빠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보면은 무역, 흑자, 뭐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표현된 거였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무역 적자 얘기 나옵니다. 자, 넉 달째인데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이다. 7월 무역 적자를 보니까 46억 7천만 달러. 수출은 9% 늘었는데 수입은 22% 폭증. 그러니 적자가 되죠. 그리고요, 대중국 무역도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강점이었던 수출, 무역, 이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섣부른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뒤늦게 의견 수렴. 발칵했죠, 지금요, 학부모들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속 강구, 이렇게 지시한 지 사흘 만에 한덕수 총리는 수요자와 소통 수습. 뭔가 좀 달라진 겁니다. 자, 박순애 부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하다.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거칠 것이다. 이렇게 수습에 나눴는데요. 어제 학부모 단체 등 이렇게 뭔가 집회를 열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가닥입니다. 출범 전까진 산 넘어 산이다. 일단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향 잡았는데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반발하는 목소리,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의원총회 어제 열었는데 한 명 빼고는 비대위 체제로 다 결의했다. 그런데 계파에 따라서 관리형이냐 돌파형이냐 뭐 여러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뭐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 등 절차에 대한 논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좀 작은 기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시를 쓰는 AI 작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는 거죠. 대학로 무대에 진출했다. 자, AI 작가 이름이 시야입니다. 시야, AI입니다. 그 시야가 쓴 시 20편 시극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극에 맞춰서 배우 5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나 이런 어떤 뭐 이 공연을 위한 이 대본 이런 게 창의성인데 인간의 영역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어떤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추어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기사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명기사 때 짧게 소개해드렸죠. 계속 논란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입니다. 사흘 만에 바뀐 100년 대계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 일부러 이렇게 달았죠. 교육이라는 게 이른바 100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인데
그 중요한 걸 보니까 사흘 만에 달라지더라. 이렇게 대비를 시킨 겁니다. 자, 좀 더 보면요. 학제 개편안 번복 논란.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1개월씩 12년간 앞당길 수도.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이니까 뭐 당초에는 한 3개월씩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부담이라면 1개월씩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반발이 커지자 긴급 진화했지만 더 혼란이다. 그러니까 그럼 앞서서 말한 건 뭡니까? 이게 된 겁니다. 앞서서 말한 건 이게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제시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4년에 걸쳐 3개월씩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달라졌죠? 1개월씩 12년간, 3개월씩 4년간. 이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역대 정부도 이거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졸속 추진하는 거 아니냐? 역시 이제 야당은 연일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박순애 부총리 1개월씩 앞당겨 12년 할 수도. 이 내용을 이제 크게 제목으로 뽑았어요. 교육계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비난 자초한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박순애 부총리가 설명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박순애 부총리 임명 과정 때 굉장히 회자가 됐던 얘기도 좀 장면도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과 어떤 뭐 선호도가 낮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뭐 12년에 갈 수도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그러나 모든 정책을 말씀드릴 때 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시작해 나간다라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발이 크면은 이거 처리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 목표는 우리 국정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안은 다양한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명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글쎄요, 좀 뭔가 좀 설명을 바꾸고 있죠 지금 윤석 전 대변인. 당시 박순애 부총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 거칠 당시에 나왔던 게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행정학, 그러니까 공공행정 전문가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관리 쪽에 대한 거는 많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교육 분야는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수정 가능하다고 또 밝혔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한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회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이 교육부총리가 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취임 전부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행보를 보낼까가 관심이었을 텐데 일단 내용에서 볼 때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1년 먼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릴 때는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와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발육 차이가 좀 있죠. 그런 어떤 엄마들의 어떤 걱정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경우에 유치원에 있었던 어떤 종일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뭐 예. 이런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전달 과정에서의 태도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적된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는 인수위에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어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그렇죠. 점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건데 이번에 지나갔죠 인수위. 인수위 때는 이 얘기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교육 관련한 어떤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다는 인상을 지금 국민들께 드리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가 계신 이 안철수 의원은 미국에 있지만 참 지금 국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발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문제 많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초등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년, 12년이잖아요. 대학 전까지. 이 학제 개편과 맞물려서 이거를 11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늘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서 초등학교를 6년 유지할 건지 5년으로 줄일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같이 가야 될 문제지 이렇게 덜컥 입학 얘기만 할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에는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이 문제도 필요해요. 예. 3월에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가.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는 9월 학기이기 때문에 보통 가을 학기로 하는 나라가 많죠. 그렇죠. 그런 것과 맞물려서도 우리가 그럼 9월 학기로 바꾸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연령을 또 이렇게 내릴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11년으로 할 거냐 12년으로 그냥 유지할 거냐 예. 이런 문제. 그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언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몇 년을 교육받고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여론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예. 발표할 때도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여쭙는 방식으로 하는 그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약간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을 좀 담은 기사예요. 5세 입학, 맘카페 반발에 논란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도 이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 받은 거죠. 박순애 부총리에게 보완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학부모 단체, 그 교육 단체들 반발도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하겠다, 수정하겠다 뭐 이런 설명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관련 이 내용에 반발하는 뭐 집회가 좀 열렸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들도 얼른 착성해 주시고요. 마지막 내고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습니다. 불안과 고민이 너무 깊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더 어린 영유아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인지교육을 시작하라는 그런 신호와도 같은 것이라. 자, 김영주 전 의원님. 과거 이제 의원 시절의 경험을 좀 살리셔서요. 사실 이게 법상이에요. 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얘기인데, 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은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도 부르고 막 그런 과정이 쭉 이어지잖아요. 자, 만약에 이 법안 자체가 시작점이 국회였다라면 국회에서는 어떤 여론의 반응 그리고 어떤 얘기들 이런 걸 예상했을까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모든 정부가 이 부분을 건드려 왔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회로 넘어온다라면 여당 전문위원, 예. 교육위원회 예. 전문위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여당 간사가 인태규 의원입니다. 교육이.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당 간사 주최 말하자면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한번 열어서 정책 여론을 토론회. 한번 국회의원 여당 야당이 같이 하는 공청회를 한번 만든다든지 정책 그러면 간담회를 그런 한다든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때는요. 일단 내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네.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관하여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분과일로 나눈다면 방금 우리 유님 말한 대로 9월 학기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 또 외국의 경우에는 몇 세로 하느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6세인데 예. 외국의 경우에는 공교육 강화라는 주안점보다는 의무 교육 강화라는 주안점. 즉 예. 뭐 어떻게 보면 유보 통합을 먼저 하면서 연령의 부분. 왜냐하면 지금 당장 유치원 원장들도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 나이대가 그냥
초등학교로 보내지는 부분. 예. 그다음에 노동부 입장에서는 뭐라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 즉 그 6살에 보냈던 초등학생을 5살에 보내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회사를 돌봄이 없기 때문에 일선이 준비가 돼 있는가. 영향을 받겠네요. 네, 아무래도요.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합적인 건드려 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유보 통합도 해야 될 거고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하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예. 교육 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모셔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 예. 소위 교육은 100년 대계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연령도 말하자면 신체 구조나 지적 능력도 향상됐는데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 예. 지금 현재도 5세도 입학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희망하면 입학 가능합니다. 예, 지금요. 가능한데도 실제로 5세 학교를 넣는 부모들이 거의 소수라는 것. 그렇습니다. 왜 소수인가부터 따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뭐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 과연 행정 전문가는 맞는가? 아. 행정학을 전문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뚝 던지듯이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내밀하게 이 부분이 교육부 장관이 부담스럽다면 여당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대구 경북 지역의 예. 교육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던져보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론의 반발이나 이런 비판은 예상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그러니까요. 부족한 그러니까 거 현장을 아니냐는 너무 모른다는 지적인 거죠. 이분이 인수위 때도 예. 정무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이제 교육분과나 사회문화분과 아니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보통합 유치원 단체들의 입장이 뭔가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뭔가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교조 입장은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당장 뭐 유기용 교육위원장 반대한다 바로 나올 텐데 뭐 야당의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반발은 예상한다 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시기에 조변석계하는 교육 정책을 낸다 그러면 대통령도 부담이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전혀 공론화 없이 됐다는 것도 이게 뭐냐? 정말 이게 소통이냐? 이게 행정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좀 불거진 겁니다, 지금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요.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 뭐 이런 게 있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역시 이제 교육과 좀 관련돼 있는데요. 논문 얘기입니다.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한참 된 얘기죠. 이 얘기요, 이거. 이거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는데. 자, 국민대.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포함한 4건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연구 부정 행위는 없다 결론. 그동안 저 표절 논란, 표절 의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대에서는요 문제 없다 판단을 한 겁니다. 좀 더 보죠.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나 일반 논문 중에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거 주목했는데 제목에 한글로 회원 유지, 근데 영어로 그걸 번역된 게 밑에 써 있는데 멤버 유지 이렇게 돼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걸. 하여튼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린 논문이 포함된 심사였습니다 이번에. 근데 문제 없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돼요. 논문의 질 관련 문제는 이건 검증 대상이 아니다. 논문의 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독창성, 내용 이런 걸 위주로 봤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한 논문에는 부적절 판단 여지 있지만 검증 불가. 한 건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라 그랬어요. 이러저러 자료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대진 변호사의 의견도 좀 덧붙여 주시죠. 그 논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작년부터 되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논문 총 4편에 관련돼서 국민대가 이제
관련된 그 논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지 표절인지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의혹 아니냐. 제기가 됐으니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대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국민대가 좀 질질 끄는 좀 이런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태도였나요? 네, 좀 하기 싫어하는 듯한 표현을 좀 많이 뭐 보여왔었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재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도 여전히 확실한 그 답변보다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미흡하지만 연구 부정행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럼 표절 아니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표절은 아니지만 또 논문의 질은 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많은 뭐 유튜버들도 이렇게 논문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분석을 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이제 그 심사를 했던 그 주체에서 예.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을 내주지 않으면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 시원히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에 관련돼서 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으로 비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 이 결론만 좀 내려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전 논문 4개 문제 없다가 된 거고 한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는데 이거 중간에 이제 교육부가 약간 좀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육부가 뭐 개입을 하더라도 뭐 그 주체 자체는 국민대이기 때문에 예. 국민대에서 1차적으로 이런 결론, 예.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결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는 좀 일단은 이렇게 않습니다. 좀 네. 정리가 된 거다라는 거네요. 또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검증이 불가능하다, 자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뭐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것들은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더라도 이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런 결론을 개인적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결론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 이런 국민대의 결론이라면 뭐 일기장도 연구 부정행위가 없으면 논문이 돼버린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결론을 내린 국민대도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원래 당초에 이 내용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적이 나왔을 때 이 대학 측에서는 5년, 검증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이건 검증할 수가 없는 거다. 이미 시효가 끝났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효 폐지됐다. 2011년 이후에 폐지됐다.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서 나온 과정인데 이렇게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글쎄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통상적인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일찍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국민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시에 정계와 학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국민대가 나중에서야 좀 급급하게 재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 논문을 좀 심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국민대 결정이 사실 선뜻 납득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도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형식적 요건과 그 안에 논문의 질들이 동시에 갖춰져야지 사실은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사실은 어떤 대학에서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경우는 그 대학이 그 내용과 그 논문에서 보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학위를 주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4건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구분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받게 된 학위 논문이 있는 것이고 그 밖에 3편은 그냥 학술지에 게재한 일반 논문인데 일단 박사학위 논문만 좀 보자 그러면 일단 국민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사실 일반 대학원이랑은 조금 다르고 실용이랑 실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무를 다루는 곳. 그렇죠. 아무래도 논문에 있어서는 다소 느슨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학문적인 것이거든요. 엄격성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또 논란이 된 부분들, 예를 들면 예. 사업계획서를 인용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선행연구에서 사실상 많은 기사들 그대로 인용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소 산행 연구에 해당되고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나름의 형식과 요건들을 갖추고 예. 있다라는 것이 국민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대학원에서의 논문 정도의 수준을 맞추진 못한 것은 제가 사실로 보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도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머지 학위 논문이 아닌 나머지 세 논문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그 그러니까 질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국민대학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글쎄요, 저는 뭐 형식적 요건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형식적 요건만을 가지고 논문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는 저는 학계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격한 요건이고 잘못하면 학위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대 입장에서는 최소한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지금 내놓은 결과가 해명이 썩 그렇게 와닿는 해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대학 측에서 일단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뭐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비난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은 뭔가 다 이렇게 모이는 뭐 공간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비난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비난할 플랫폼 이런 거 만들 필요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제안을 했어요. 최근입니다. 한 며칠 지났는데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자 당내에서는 의원 비난 플랫폼이라고요? 뭐 악성 팬덤 정치 부추기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반응들이 있죠. 이게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이니까 가뜩이나 지금 팬덤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숫자로 반대 의견 겁박하는 의도입니까? 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요. 소통을 하자고 제안한 거지 이거 취지를 왜곡해서 그렇게 듣습니까? 또 이렇게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이 내용, 이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저런 얘기 설명 제안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지금 당권 경쟁자들이죠. 박용진 의원.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다. 내부 총질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발언 논란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반응. 숫자로 겁박하는 겁니까?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온라인 인민재판과 같이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기사 하나 또 짧게 더 소개해드리죠. 뭐 약간 좀 평가를 담은 기사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제안, 비명계, 문자폭탄 좌표 찍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또 반응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뭐 이런 분이 과연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뭐 어대명 얘기까지 나올 이렇게 상황이니까요. 됐을 때 그야말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만약 이런 것들이 생각을 구체화했을 때 당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용주 전 의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만 구현한다라고 하면 과거의 금태섭범처럼 그러니까 당에 비판한 사람들은 당에서 서바이벌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말하자면 말하자면 강성 팬덤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으로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치인과 대립하는 정치인은 그냥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탈권위주의라는 말을
대중 정치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예. 다 답이라고 하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인하고 어린이들 같이 토론하는데 어린이아이가 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민주주의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뿐만 아니라 그 소수 의견이 예. 최고의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다수가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을 소수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고지순의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지고지순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곳은 정치 교육을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다른 정당은 어떻게 정치 교육을 하느냐까지 생각하면서 정치 교육을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 놨을 때 저 당의 입장은 뭐냐. 그런 것까지 해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고 상생의 정치가 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말하면 서로 간의 간극을 더 벌리는 정치, 그다음에 악성 팬덤만이 존재하는 정치.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뭔가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어떻게 보면 보장하자 플랫폼에서 이런 제안이라고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측 의원 측에서 이제 뭐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들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팬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 부추기는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좀 취지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좀 하셔서 뭐 비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거는 이제 팬덤 정치의 또 중심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치단체장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독창적인 발언이나 정착적인 제언을 하셨지만 정치인이고 또 당 대표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주 저는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리면요, 뭐 짧게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는 약간 저소득층, 뭐 저학력층 발언, 그리고 뭐 무당의 나라 이 발언도 사실은 이 여당 쪽에서 반발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좀 더해진 건데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취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말을 하실 때 자기 지지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심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 무슨 뜻인지 그 안에 있는 눈을 마주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눈은 또 전체 국민들의 가치와 시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저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본인이 대화하는 상대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요즘 미디어가 워낙 뭐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자기 검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말과 일반 전체 국민 상태에서 하는 말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반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이 기사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밑줄이 적어 있죠. 이재명 의원이 어제 본인 소속 국방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첫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했는데 뭐 미국, 북한, 핵, 우리나라 국방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질문 그리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어제 첫 모습이었는데 자,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까지 고려한다면은 저희들은 그것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아니 핵의 예를 들면 전력에 부합하는 만큼 재래식 전비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전비 수준이 할만하다.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지금 북한 핵이 아니라면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립국가인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근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희석 전 대변인, 첫 질의응답이었어요, 이재명 의원의.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의원 되셔서 이제 상임이라는 걸 처음 배정받아서 들어오신 게 국방위 아니겠습니까? 국방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죠. 국방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국방장관과의 문답에서 저분이 가진 국방 또는 안보와 관련한 인식이 대단히 1차원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 뭐 외국 군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뭐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자주국방 뭐 얘기인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승리하면 다 된다. 이른바 정신승리 얘기하시는 건데 핵이란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전력입니다. 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 그러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핵을 갖고 그래서 그 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탐지를 하고 뭔가에 대한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재래식 전력의 보강이 충분히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완전히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첫 질의응답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그동안의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우리가 물론 핵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미군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국가 전체 안보에 과연 실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고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뭐 충분히 정말 뭐 북한의 해군이나 실제로 군의 실제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핵이 무서운 거지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국방부 장관이 유념해 달라 그런 부탁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장면, 뭐 자리를 앉는 장면 이런 것까지 언론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뭐 기사로도 뭐 다뤄지고 그랬습니다. 특례는 안 된다. 특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라도 할 수 있죠. 남들과 다른 뭔가 혜택.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BTS 얘기입니다. BTS 군 면제. 뭐 이런 요구가 그동안 있었죠. 논의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국방장관. 방금 전에 영상에 등장했죠. 이종석 국방장관인데 그 자리에서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군 복무 중 해외 공연 가능할 것이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일단 군대 가세요. 입대하세요. 그리고 해외 공연 이런 거 좀 배려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공정, 형평성 범위 내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군 5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공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대하세요.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럼요. 국방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군의 5대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의 일정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추후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국방장관의 저런 입장이 관철이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온 연말부터 BTS 멤버 한 명씩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국방장관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방장관은 군 입대를 하는 게 뭐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군은 면제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혜택을 좀 줘야 돼, 특례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이 아니라 뭐 BTS를 국가적으로 더 크게 이용한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입대하고도 해외 공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군인이 되는 순간 이제 뭐 BTS가 가졌던 여러 가지 창작적인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또 좀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지켜주면서 BTS처럼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게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지켜주고 혜택이 아닌 이용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이용의 차원에서 군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례를 주지만 그건 꼭 혜택이라보다는 국가를 위한 어떤 활용이다. 이렇게 좀 봐달라 이런 뜻이네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보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병역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형평과 공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나이대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이들이 국위의 선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병역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입법부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거든요. 병역특례법을 고치고 지금의 국위 선양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새기지 않고 BTS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정말 국위 선양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병역특례법에서 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인 것이지 어떤 국방부 장관이 이런 판단을 해가면서 이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과를 내는 거는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원칙적인 대답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대를 해서 연습 기회도 주고 해외 공연 가능하게 되면 이것도 무슨 혜택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다른 연예인과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텐데. 그렇죠. 이제 BTS를 국방부에 그러니까 BTS가 군대에 가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얻어지는 뭐 국가적 손실에 나름의 이제 중간 타협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원칙적인 대답을 국방부 장관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그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고 거기에 대해서 틈새를 마련하는 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이 나와서 기사로 달아줬습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경제 얘기입니다. 수출, 무역 이런 얘기죠. 자, 대중국 무역 수지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 근데 반면에 미국 수출액은 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보단 중국과 경제적으로 뭔가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뭐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7월 수치 동안 보니까 무역 구조가 격변하는데 중국은 코로나 봉쇄, 공급망 다변화에 반도체, 전자제품의 중국 기술 자체도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가 줄었는데 대중 수출은 많이 줄었는데 대미 수출은 크게 늘었다. 이겁니다. 윤석 전 대변인.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에 변화가 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인데 이 무역 적자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참 곤란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를 굉장히 세게 했죠. 그러면서 수입액을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도 많이 줄였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기술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중국 제품의 품질이 많이 높아진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면서 미국과 좀 가까운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공급선을 좀 다변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들 좀 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고 분석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변화가 아니냐.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음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소개만 해드리죠. 가족의 재구성. 지금 친구, 연인과 산다는 분이 한 100만 명 된대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다르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좀 잘 들여다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 고민할 때다. 뭐 기사는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